지난 이야기, 영유권 분쟁 지역 포클랜드를 두고 영국과 아르헨티나의 본격적인 전쟁이 펼쳐진다. 아르헨티나의 계속되는 도발로 영국은 드디어 맞대응을 시작하는데 1592년에 영국 배가 이 섬을 처음 발견했고요. 저게 의외로 중요한 항로입니다. 1833년에 영국이 해적 소탕한다고 섬을 다시 점령했고, 그리고 100년 동안 영국 영이라고 지배를 해온 거죠. 이제 아르헨티나가 자기 영유권을 주장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 영국에서 가장 가깝다. 아르헨티나 군부 독재가 무려 30여 년간이었습니다. 거의 그 남미의 겨울이죠. 이때 영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경제적으로 안 좋았기 때문에 많은 신경을 못 썼어요. 그리고 이 틈을 타서 그 아르헨티나가 대단히 과감하게 나오는데 병력 2,000명이 들어가요. 많이 들어. 베인티싱코 데마요, 그러니까 항공모함까지 보냅니다. 항모가 떴다고요? 제가 보기엔 이건 쇼예요. 그러니까 니네 우리 이 정도니까 쇼예요. 이거 맞겠다고 방어하러 오지 마. 네, 왜냐하면 이때 군부 독재가 원래 언론을 싫어하는데 이때 정말 많은 아르헨티나 기자들하고 같이 가요. 아, 굴욕적이다. 이 장면이 나가자 많은 영국 국민들이 분개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대단히 굴욕적인 장면이거든요. 자기 심장을 칼로 겨누는 듯한 느낌이었다. 내 평생의 집권 중에 가장 어려운 시기였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군부까지 설득을 해서 밀어붙이는데, 포클랜드 전쟁 두 번째 이야기. 자, 그럼 일단은 해군 전력에서는 영국이 압도적으로 막 높거든요. 네. 다른 전력들도 가나요? 우리가 유명했던 그 해리어 수직 이착륙기인데 더군다나 이 해리요. 네. 저희 학교 다닐 때 이거 조립 한 번씩은 다 해보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이 해리어 같은 경우에 또 이게 씨 해리어라고 항공모함, 경항공모함에 탑재할 수 있도록 약간 그 개조된 버전인데 네. 이게 항공모함에서 이렇게 수직 이착륙은 아니고 그 스키 점프대를 통해서 이렇게 딱 오르는 건데 그래도 연료하고 무장을 탑재가 제한이 돼요. 그러니까 원래의 공군이 쓰는 오리지널 해리어보다는 연료와 무장의 탑재가 좀 모자란 편이에요. 이거 만나면 진짜 해리어. 뭔 소리? 근데 당시 영국한테는 해리어가 진짜 구세주였어요. 네. 왜냐하면 아르헨티나가 진짜 믿은 게 영국은 이제 항모가 없다. 그러니까 공군이 올 리가 없다. 아니, 공군이 오는 게 아니라 공군이 없으면 배도 못 가고 배가 없으면 육군도 없어요. 그러니까 현대전은 공군이 먼저 공군을 소탕해서 제공권을 장악한 다음에 배가 바다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걔들이 육군을 토해내면 지상군이 싸워서 깃발을 꽂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공군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해요. 그러니까 아르헨티나는 그걸 믿었던 거죠. 그리고 영국군 항모가 비행기까지 항모가 없으면 못 올 거다. 근데 방금 기자님 말한 해리어가 있었거든요. 당시 경항모가 2척 있었는데 생각보다 많이 싫더라고, 해리어가. 그래서 이게 있는 대로 구겨놨습니다. 가판 위에 해리어하고 헬기를 완전히 저렇게 새까맣게 해놨어요. 아니, 근데 저렇게 하면 네. 출발을 위한 거리가 확보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해리어가 무서운 거예요. 원래 수직 이착륙도 할 수 있는데 네. 그러면은 무장이 완전 3분의 1로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저 스키 점프대가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스키 점프대를 통해서 뜰 수 있는 거리가 상당히 짧아요. 아무튼 일반 전투기는 못 떠요, 저기서. 그렇죠. 네, 팬텀 같은 건 못 뜨는데 해리어만 뜰 수 있어요. 그다음에 이 포츠모트 항에서 영국 해군이 출항을 하자 뉴스위키즈에서 대단히 상징적인 표지가 하나 나오죠. 뉴스위키입니다. 아, 저게 스키 점프대처럼 이렇게 올라와 있는. 그다음에 저기 자, 저 글 캡션 보이십니까? The Empire Strikes Back. 이게 원래 스타워즈 에피소드 저기 5편의 제목이죠. 제국의 역습. 아, 그래서 영국이 제국으로서의 모습으로 다시 역습을 한다. 이게 저기 밑에 보시면 영국 항모 허밋이라고 딱 써 있죠. 그러니까 제국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나가는 거니까 제목 정말 잘 졌죠. 그 해리어가 제가 이 학교 다닐 때 조립해본 그 상상력을 떠올려보면 이 추진기가 이렇게 돌아요. 네네. 그래서 이게 돌면서 이렇게 날아가거든요. 이게 그 추진기를 실전에서 써먹어요. 공중전 하면서.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해리어가 심지어 마하 1이 안 돼요. 네. 최고 속도가. 마하 0.95 막 이래요. 근데 실질적으로 전투기끼리의 공중전은 마하 1 이하에서 벌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르헨티나 공군이 더군다나 연료가 부족해서 급한 마음에 해리어하고 붙었는데 해리어가 갑자기 눈앞에서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와. 어디 갔지? 라고 했는데 어느새 자기 꼬리를 잡고 있더라. 그 비행기는 원래 이렇게 돌아야 되는데 해리어는 이렇게 돌아보니까.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래서 제가 조립했던 그 추억 때문에. 이제 사실 그게 해리어를 아는 사람들은 그게 환상이었죠. 네. 공중에서 이게 분사구가 도니까 정말 이런 거 되는. 근데 실제로 그거 안 했고 그 기자님 말씀하신 거는 조종술에서 차이가 났기 때문에 그 재밌는 건 가는 도중에 영국군이 훈련을 해요.
훈련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13,000km 예, 나가니까. 13,000km 가는 내내 훈련을 합니다. 그 훈련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영국 저 해리어, 씨 해리어 같은 경우에는 신형 사이드 와인더 미사일을 사용하는 그 공중전이었는데 놀랍게도 1980년대임에도 불구하고 아르헨티나 공군은 아직까지 공대공 미사일 훈련이 충분치 않았어요. 그래서 대부분 아르헨티나 공군이 나왔을 때 교전을 하면 기관포로서 교전을 하려고 했었어요. 아르헨티나 공군이. 거의 뭐 진짜 1, 2차 대전이. 예. 그래서 특히 5월 1일 그 전에 몇 발 쏘긴 했는데 5월 1일 이후에 아르헨티나 공군한테서 공대공 미사일 쐈다는 기록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럼 아르헨티나군은 공군이 얼마나 준비가 되나요? 아르헨티나 공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라지 전투기가 있었고요. 미라지? 예, 미라지 전투기 그다음에 그 이스라엘에서 들여온 이제 미라지의 카프탄. 그다음에 우리 교수님이 영원한 스타 스카이호크 전투기. 뭐 영원한 스타야. 그냥 한때 그냥 돈 없어서 장난감이다. 그다음에 이제 아르헨티나 해군 항공대는 슈페르 에탕다르라는 당시로서는 이제 최신형 이제 항공기가 있었습니다. 당다루. 예. 약간 프랑스 느낌. 근데 또 하나 아르헨티나 군이 공중급유기가 있었어요. 미국으로부터 C-130 그 수송기를 개조한 공중급유기가 있었는데 네. 그걸 안 받았다며. 훈련이 대단히 부족했기 때문에 실전에서 못했단 말이에요. 공중급유는 사실은 굉장히 고는. 그다음에 슈페르 에탕다르라는 전투기에만 공중급유 튜브가 있었어요. 스카이호크도 튜브가 있었는데 나머지 미라주나 뭐 크피르, 대거 같은 전투기에는 이 공중급유 프로브가 없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아르헨티나 공군이 이 포클랜드 해협까지 오기 위해서는 정말 먼 거리를 날아야 됩니다. 즉, 그쵸. 왕복 거리가 거의 1,000km가 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스카이호크나 미라지 같은 경우에는 보조 연료 탱크를 달아도 포클랜드 해역에서 작전할 수 있는 시간이 5분 남짓이었어요. 예. 거의 공중전 한 번 교전 정도면 끝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항공모함을 이끌고 온 영국군이 그러네요. 훨씬 더 유리했었어요. 근데 그게 아르헨티나의 결정적인 실수인데 네. 전쟁을 할 때는 항상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독재국가, 꼭 독재국가에서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 독재국가 그런 경우가 많은데 항상 위에 사람한테 맞추지 현실한테 안 맞춰요. 그렇게 되면 최악의 상황이 가정되는 게 아니라 최선의 상황이 가정이 돼요. 이게 경영학에서 늘 하는 얘기인데 항상 최악의 상황을 가정을 해라. 근데 말은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면 늘 높으신 분이 기분 나쁘거든. 그리고 회의가 복잡해지잖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하다 보면 결국 최선으로 가. 그래서 아르헨티나하고 실수한 게 영국군이 안 올 거라는 전제로 했기 때문에 아까 보신 것 같이 기념 사진만 찍었지 비행장 보강 공사를 안 해요. 맞습니다. 저게 왜냐하면 정말 지금 교수님이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지금 포클랜드를 점령하면서 포트 스탠리 공항을 점령을 했거든요. 네. 그 아르헨티나군이. 거기에 공항이 있죠. 민간 공항이 있었어요. 공항이 없으면 안 되죠, 민간 공항이 거기는. 있었어요. 근데 그 민간 공항의 활주로가 1,200m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제트 전투기가 뜨고 내리기 힘들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포츠머트 항에서 출항을 해서 영국군이 그 포클랜드 해역까지 오기까지는 거의 3주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든지 그 임시 발주로를. 포트 스탠리 공항을 활용할 방법을 찾았어야 되는데 시간은 충분했거든. 그걸 안 해요. 아르헨티나군이. 애초부터 항공모함에 아니 그 100명 잡는데 항공모함에 뭘 싣고 갈 거야. 차라리 불도저나 네. 지대공 미사일 이런 거 싣고 가서 그렇죠. 그 스탠리 공항을 요새화하고 군용 비행장으로 만들었어야 돼요. 그리고 자체 방공 항공기까지 갖춰 놨으면 네. 포클랜드 전쟁이 완전히 달라졌을 거예요. 그 처음에 로사리오로 작전을 할 때의 아르헨티나군을 보면 야 얘네가 철저하게 준비했구나라고 생각했었는데 맞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전혀 여기서 우리가 그런 걸로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실질적으로 전면전이 일어났을 경우에 대한 대비는 전혀 안 돼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쇼로서의 준비가 철저해요. 그야말로 퍼레이드 군대였다는 얘기예요. 이거. 그래서 영국이 대처의 결단에서 내보내는데 기동부대에서 그 두 척의 경항모에 해리어 21대 10대씩 싣고 헬기들 싣고 그리고 해병 특공 여단 1개 여단을 치러서 가요. 네. 여기에 이제 또 공수부대 2개 대대를 포함해서 이거 참 표현이 그런데 준비가 돼 있기는 한데 이게 어디 가서 전면전할 전력은 아니거든요. 전면전 전력은 아니죠. 그렇죠. 아무리 아르헨티나군이 그렇다고 해도 1개 여단 가지고 얘들이 어떻게 싸워요. 보내는 사람도 찝찝하지. 저거 가지고 가서 될까. 그래서 이 가는 동안에 이제 미국이 나서서 협상을 중재를 해요. 이젠 진짜 붙으니까. 네,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왜냐하면 근데 미국 입장에 되게
애매한 게 영국은 1차 대전 이후에 최강의 맹방 아닙니까? 미국의. 그쵸. 두 번째, 남미에서 그때 남미가 항상 군부 독재도 있었지만 좌파 정부가 들어서고 막 이럴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자기 앞마당에 좌파주의 정부가 들어서는 걸 눈의 가시처럼 생각했는데 당시 아르헨티나는 노선이 반공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가장 맹방으로서 아르헨티나를 지원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어떤 게 있었냐면은 아무리 뭐 독재 정부로 좀 자국민을 탄압한다 하더라도 다소의 흠결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충분히 지원해줄 수 있다. 이런 노선이었어요. 그래서 뭐 급유기니 뭐 어떤 그런 네. 군복 스타일이 이런 게 다 총만 빼곤 대부분 미제 장비였거든요. 아르헨티나군이. 근데 이런 상황에서 두 나라가 붙어버리니까 레이건 대통령도 정말 골치가 아팠죠. 심지어 레이건 대통령은 인터뷰에 뭐라고 하냐면 이건 매우 곤란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그 두 나라 모두 우리의 절친한 친구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해요. 유럽의 베스트와 네. 남미의 베스트.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당시 미 국무장관이었죠. 알렉산더 헤이그가 먼저 부에노스아이레스로 날아갑니다. 갈티에리 대통령하고 회담을 하죠. 근데 이런 회담이 잘 될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 강경하게 나가겠다. 그러니까 당신이 대처란 여자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저 무서운 사람이다. 당신이 섣불리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난다. 뭐 우리라고 그런 정도 뭐 준비 안 했을 것 같냐? 걱정하지 마라. 딱 이래. 근데 왜냐하면 영국이 이게 보내긴 보냈는데 이게 네. 의외는 의외였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 대단한 전력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르헨티나 입장에서도 한 번은 해볼 만한 아무리 거다. 우리가 그래도 우리도 비행기 전투기 있는데 이게 2배가 넘게 있다. 그럼 뭐 겨우 1개 여단? 이거 잡으면 되지. 그러니까 저것들도 허세일 거예요. 이게 정말 치킨 게임이었어요. 그러니까 3주 동안 영국 애들도 이게 갖고 될까? 아르헨티나 애들도 아죠. 그래도 자존심 있어 한번 찔러는 보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다시 헤이그는 별 소득 없이 돌아와서 이제는 첫 번째 교전을 기다리면서 그때 누구한테 붙을지 미국은 붙진 않죠. 어떻게 미국한테 붙는다고 그래요? 누구를 데리고 올지. 그러니까 먹는 게 조금 더 이득일지. 그러니까 그거죠. 누구한테 내 손을 얹어줄지를 결정하자. 이렇게 나왔어요. 빚은 영국이 이때 더 많죠. 미국이 내놓은 방안이 홍콩식 방안이었어요. 비슷하잖아요. 사는 주민은 영국 100년을 사람들이고. 할애하고 뭐 이런 느낌. 그러니까 이미 할애가 돼 있던 거니까 홍콩처럼 아르헨티나로 주되 뭐 몇십 년 동안은 여기를 자치정부로 하자. 왜 저기 영국이 홍콩 중국한테 넘겨줄 때 썼던 방법 그대로 하자라고 했어요. 네. 근데 영국은 홍콩은 그렇게 하면 자기 다시 남는 게 있는데 포클랜드는 이러나 저러나 자존심 때문에 안 돼. 이거는 영국 생각은 이런 거야. 나중에 그렇게 하더라도 지금은 안 못해. 된다. 니네가 양보하면 할게. 근데 아르헨티나는 똑같은 생각이었던 것 같아. 그렇죠. 지금은 못해. 니네가 물러가면 내가 그렇게 해줄게. 사실은 진짜 간절하게 포클랜드를 원하진 않았어요. 양국 다. 아무도 원하는 나라는 없어. 근데 진짜로 이 포클랜드 전쟁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요? 누군가요? 지금 이 포클랜드 전쟁은 어떻게 보면 월남전 이후에 최 10년 만에 벌어지는 대규모 전쟁이었거든요. 전 세계 군수업자들이 이 전쟁을 목 놓아 기다립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포클랜드 전쟁으로 인하여 향후 30년간의 자기의 사업의 방향성이 결정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전쟁을 들여다보기 시작합니다. 또 하나 이 전쟁을 기다렸던 게 누구냐면 각국의 첩보기관이에요. 특히 소련의 첩보기관이 여기에 아주 예민했습니다. 소련은 굉장히 그러니까 이득이 되는 전쟁이잖아요. 예. 미국의 맹방 둘이니까. 그러니까 특히 영국이 장비한 각종 무기들, 그다음에 월남전 이후에 개량되어진 많은 미국제 무기들을 볼 수 있는 기회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포클랜드 전쟁을 아주 주시해 봤었고, 특히 가장 이 포클랜드 전쟁을 거의 월드컵 보는 축제 분위기로 보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에? 바로 프랑스였습니다. 왜요? 당시 프랑스도 2차 대전 끝나고 경제 부흥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수출품이 무기였어요. 프랑스는 신나는 게 양쪽에 팔아먹을 수 있다는 거. 왜냐하면 영국군과 아르헨티나군 모두 다 프랑스제 액조세 대함 미사일을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요번에 참 어렵게 찾아낸 기록인데 당시 프랑스 제조업체 관계자의 얘기가 있습니다. 약간 과장이 섞였는데 여러분들이 걸러서 들으시면 되는데 우리 프랑스 미사일에 희생되는 것이 영국군의 함정이든 아르헨티나군의 함정이든 그것은 프랑스와 아무런 관계도 없다. 아이고. 우리 프랑스의 관심은 단지 이 11만 파운드짜리 값비싼 미사일이 가급적 많은 함정을 격침시키고
그 단어까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함정을 격파한다는 건 이 미사일이 훌륭한 성능을 내는 것이고 그렇죠. 그렇다면 전 세계에서 이 미사일을 가지려고 할 것이고 가치가 높아진다. 그것은 프랑스의 국력을 향상시킨다. 네. 근데 그걸 그따위로 비교를 했거든요. 아주 뭐 예.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영국이 출발해서 포클랜드를 향해 13,000km의 여정을 떠났는데 아직도 안 도착했어. 떠났어요. 아직도 멀어서 3주 걸려요. 근데 미국이 중재를 하려고 했는데 안 됐고 네. 프랑스 박수 쳤고 소련 박수 쳤고 이제는 붙으면 되는 상황까지 왔네요. 예.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약간 물론 포토코멘터리 전쟁사에서 봤지만 이 전쟁을 속단할 수는 없지만 네. 지금 약간 결과가 어느 정도 예측이 되는 상황이에요. 자, 예측이 그래요? 되죠. 지금 그렇죠. 결과가 예측이 되는데 네. 영국군이 훨씬 우세할 걸로 예측이 되는데 맞아요. 첫 번째 피해를 오히려 영국군이 봤습니다. 아니 너무 당연한 거잖아. 지키는 전쟁이 더 쉬운 데다가 물량은 아르헨티나가 훨씬 더 많잖아요. 1982년 4월 22일에 발생했는데 이게 교전이 아니라 사고에 의해서 발생돼요. 왜냐하면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이미 영국 잠수함들이 출동을 했다고 했죠. 이 영국 잠수함들 안에 영국군 SAS 특수부대하고 SBS 특수부대 요원들이 있었습니다. SBS는 방송국이 아니라 스페셜 보트 스쿼드라고 해서 영국 예, 해병 해병 특공대. 특공대인데 오히려 훈련이나 뭐 이런 거 활용도를 보면 훨씬 더 어떤 면에서 보면 SAS보다 더 나은 부대예요. 이들이 이미 사우스 조지아에 몰래 침투한 상태였습니다. 벌써? 예. 그래서 여기서 무슨 일을 했었냐면은 아르헨티나군의 수비대의 방어 태세를 탐색을 하고 그다음에 주력 부대가 상륙하기 아주 좋은 지형이 어떤 지형인지를 이미 파악을 끝내놓은 상태였습니다. 여기 사실 이 전쟁에서 특수부대가 활약을 많이 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좀 특수부대가 맨날 뭐 가서 터트리고 이런 게 아니라 항상 기자님 말씀에 미리 잠복해서 동태 파악하고 지형 파악하고 이동상 파악해서 보고해 주는 거를 지금처럼 드론이 없던 시절이기 때문에 이 특수부대들이 가서 다 했죠. 이때 여기가 남극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추워요. 그렇기 때문에 동상 같은 게 위험이 있는데 15분마다 자기 동료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동상에 징후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야 돼요. 근데 15분 지키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럼요. 특수부대들한테 나눠준 독특한 시계가 있는데 뭐냐면 15분마다 바늘침이 나와서 자기를 찌르는 찔러요? 우와. 그런 시계가 있어요. 아 그래서 그걸 내가 예. 아픔을 예, 느끼면 딱 느끼면 나는 지금 괜찮은 동료를 부르는 상태인 거예요. 거고. 아니지 동료를 보는 거지 예. 그 시간 되면. 예, 그럼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바로 그 동료는 거기서 내보내는 근데 거예요. 만약에 살짝 졸려가지고 이렇게 했다가 탁 치면 아! 이렇게 되면 어떡해? 그건 우리 같은 보통 사람이고요. 이 사람들은 아 정말. 보통 사람이. 침투했던 특수부대들이 이제 빠져 나와야 돼요. 그래서 헬기 2대가 가서 이들을 태우고 나오다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분리자대에 걸려듭니다. 폭풍에. 눈보라에. 예, 그래서 이 2대의 헬기가 그대로 빙하에 아이고. 추락하게 돼요. 어이구. 그래서 상당히 많은 대원들이 여기서 사망을 하죠. 어. 근데 또 아직 대원들이 남아 있어요. 근데 이 폭풍 속을 지금 뚫고 갈 수가 없잖아요. 네. 어떡하지 하고 있는데 여기서 영국군한테 첫 번째 영웅이 탄생합니다. 영국군 헬기 조종사 이언 스탠이라는 소령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자원을 합니다. 내가 그들을 구출해내오겠다. 그래서 시킹 헬기를 타고 사우스 조지아성으로 날아갑니다. 이 폭풍성을 그야말로 신기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절묘한 헬기 조종 솜씨를 조종으로. 남아있는 특수부대원들을 태우고 무사히 항공모함까지 돌아갑니다. 우와. 이 공적으로 이 이언 스탠리 소령은 빅토리아 무공훈장을 수여받습니다. 근데 곧 첫 번째 교전이 벌어집니다. 네. 사우스 조지아 섬 일대를 초기하고 있던 영국군 구축함에서 이제 링스 헬기가 하나 떴거든요. 근데 이 링스 헬기는 당시 영국군 최신형 공대함 미사일이 장착돼 있었어요. 시스코어라고. 이 헬기가 초계를 하고 있었는데 저쪽에서 뭔가 이상한 것이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잠수합니다. 보니까 잠수함입니다. 어. 아르헨티나 국군의 잠수함 산타페였습니다. 보자마자 이 링스 헬기 조종사는 보통 이걸 보고를 하거든요. 네. 격침시켜야 말아야 될지. 근데 이 링스 헬기 조종사가 일단은 적이다. 왜냐하면 우리 통제 해역에 나타났다고 판단해서 주저없이 시스코아 미사일을 발사합니다. 약간 분노 조절 장애가 좀 있으셨나? 아니 보통은 발견 뭐 어떻게 할까요? 상법 뭐 이렇게 하면 근데 지령을 이게 받잖아요. 교전 상태잖아요. 이미 이게 선전포가 시작이 시작돼. 됐어요. 그때는 그냥 바로 선제 공격이 가능해요. 예. 어. 그리고 보기 좋게 이 대한 미사일이 산타페한테 명중합니다. 어. 헬리콥터가 잠수함을 잡다. 네, 원래 잠수함 킬러는 하늘에 있어. 예. 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통상형 잠수함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수중 작전을 못 해요. 그리고 대한 미사일에 맞고 어. 선체가 기울어집니다.
그래서 어렵게 가서 인근의 그 그리트 비켄 항구로 도망을 가거든요. 갔어요? 예, 그러니까 사우스 조지아 섬 인근에 그리트 비켄 항에 도착하자마자 잠수함 뚜껑이 딱 열리면서 여기서 50여 명이 넘는 육군 병사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어? 이게 뭐냐면은 사우스 조지아 섬의 수비 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병사들을 싣고 가던 그런 수송선의 역할을 지금 산타페오가 하다가 걸려든 거예요. 네. 그러니까 대여가 걸린 거죠. 완전히 대여가 걸린 거죠. 근데 수송 잘 했네요. 도착했잖아.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근데 원래 가려던 곳으로 가진 못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트 비켄항에 갔고 네. 여기서 그리고 생각을 해보세요. 미사일 맞아서 네. 잠수함에서 나온 병사들이 총 잡고 이 영국 놈들 때려잡아야겠다 이런 생각 그렇죠, 들겠습니까? 안 되죠. 땅에 닿자마자 난 평지의 위대함이하고 막 땅에다 뽀뽀하고 난리가 났대요. 그래. 산 걸만으로도 네, 너무 예. 행복하고. 그 야지에서 싸울 때하고 어디 속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랑. 실제 잠수함이 아니라 전함도 2차 세계대전 때 구축함이나 전함도 보면 모든 선원이 나와서 이거 하는 게 아니고 이건 대공포 사수들만 하고 모든 선원들은 자기 위치에서 대기해요. 네. 그러면 불도 다 끄기 때문에 깜깜한 데서 그냥 엎드려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그런가 뭐 총알 날라오는 그러는 거 보이고 그러면 지가 뭘 하는 것 같은데 가만히 엎드려 있어 죽느냐 사느냐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공포라는 게 평생 안 잊혀진대요. 근데 전 갑자기 궁금한 게 네. 그래도 영국이 자랑하는 헬기에 달려있던 최신형 미사일인데 네. 잠수함을 때리고 안 터지고 날아간 거예요? 이게 시스코아가 대형 미사일이 아니에요. 헬기에 장착할 수 있을 만큼의 네. 소형 대함 미사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보통 미사일 배에 맞으면 뻥! 완전 깔아앉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 시스코아의 목적이 뭐냐면 완전 격침보다는 격퇴예요. 그리고 일단은 미사일이 맞아서 반신불수가 되잖아요. 상대편 그 함선은 이미 전력 외예요. 그러네. 지금 말씀만 들어도 일단 그렇게 해서 이들에게 공포심을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이제 어느 정도 효과를 줬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영국은 이 기세를 밀어서 계속해서 밀어붙이나요? 정확하십니다. 이렇게 딱 되니까 원래 이제 혼나야 되잖아요. 야, 왜 명령도 없이 쐈어? 이게 아니라 이 보고를 딱 들은 영군 지휘관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친 김에 사우스 조지아 섬을 점령해 버리자고. 그래서 전격적으로 대기하고 있던 모든 특수부대 병력들을 헬기에 태워서 보냅니다. 그 다음에 구축함들을 동원해서 사우스 조지아 섬에 있는 아르헨티나군 수비대를 향해서 함포 사격을 개시하게 돼요. 그다음에 해리어가 나와서 또 공중 공격을 시작합니다. 그럼 아르헨티나는 없어요? 그러니까 아르헨티나 수비대가 이때 이 섬에 한 100명 있었는데 100명이요? 아까 말한 것처럼 나머지 부대들은 다 어디 스탠리 갔어요? 공항에 부대가 공군이 있었으면 이런 일이 안 생겼죠. 네. 아르헨티나 공군은 500km밖에 있어요. 어디 가 있는 거예요? 500km밖에 육지 아르헨티나 그러니까 본토에 아르헨티나 본토에. 근데 여긴 없어요. 왜 안 와요, 근데? 그러니까 내가 말해 뭐 들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뭐 들었어요? 방송 영국 집중 안 하신대요? 영국 함대가 오면 공군도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됐냐면은 그 전까지 블리자드가 심했어요. 그 아르헨티나 공군에 철칙이 있습니다. 비가 오면 비행기가 안 뜹니다. 아르헨티나 공군은. 그렇죠. 아니 근데 3주라는 시간이 있었었잖아요. 네.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그 비행장을 좀 더 정비를 하고 이런 것까지 못했다 할지라도 거기에 가서 그러려면 단 한 척의 항공모함을 보냈어야 돼요. 근데 영국군 잠수함이 무섭단 말이야. 영국군 잠수함한테 걸릴 것 같단 말이야. 항구에 나가온 순간. 그러니까 지상 기지를 안 만들어 놓은 게 치명적이었고 여기에 바람하고 구름은 정말 장난이 아니에요. 아니 근데 그럼 아니, 어떠한 봐봐. 자신감으로 자, 그러면 영국군 핵잠수함 무서우니까 해군은 못 오고 네. 비 오니까 공군은 못 오고 네. 그래서 육군 50명 잠수함에 태워 보낸 거예요. 네. 그랬더니 미사일 맞고 오호호 이렇게 된 거예요. 정확합니다. 근데 정말 이거 너무- 깔끔하게 정리해 주신 겁니다. 예전에 이게 우리 중동전이 다시 오가랬대는데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대결. 특수부대가 내리니까 모든 병력들이 전부 다 총을 내던지고 항복을 합니다. 바로 항복, 그러니까 교전 없었습니다. 그냥 전부 총을 다 내던지고 바로 항복을 해서 어떻게 됐냐면 그 사진은 없습니까?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사실을 만난 아르헨티나군입니까? 예, 아르헨티나군 항복한 장면이 정말 많은데 정말 아무도 총을 가지고 있지 않네요. 항복하고 난 다음에 찍은 거니까 총이 당연히 없겠죠. 아니 근데 아까 보면 영국군은 예. 총을 들고 이렇게 이거 막 나오는 싸우다가 지금 나오는 나오는 뭐 얘네는 그런 게 없다니까. 자기네가 먼저
버리고 거기다 나와요. 군인들이 나가는 모습이 아니라 그냥 저 뒤에 그래요. 있는 공장 노동자분들께서 맞아요. 퇴근하시는 것 같은 느낌으로 나오고 계시네요. 저하고 의견이 똑같습니다. 저는 어떤 퇴근하는 네. 이거 퇴근하시는구나. 난 그렇게 그러니까 생각해요. 아까 그 영국군이 항복할 때는 뭐 자세하게 나오진 않지만 표정이나 약간 그 분해 느낌이 보이고. 대단히 굴욕적인 아 예, 그런 내가 걸. 정말 네. 이런 느낌이라면 지금 이게 끝났다. 이거는 어떤 이런 느낌이냐면 느낌이에요. 오후 4시에 예비군 훈련장에서 나오는 모습이에요. 내가 많이 나와봤어요. 6년간 나와봐서 아는데 다들 저렇게 나와요. 나중에 배고파. 이러면서. 나중에 포클랜드 전쟁 끝나고 아르헨티나 신문들이 비난한 내용이 저쪽은 몇 년 동안 훈련받은 최정의 직업군인인데 우리는 길거리에서 애들 잡아다 군복 입혀주고 총 들고 쟤들하고 싸워라 그러니 이 왜 우리 애들을 저런 애들하고 싸움을 붙이냐 이런 말을 했어요. 아무튼 이렇게 돼서 사우스 조지아 섬이 무혈 점령이 되고요. 여기에서 아르헨티나군은요 150명의 포로가 발생하고 덤으로 잠수함 승무원 38명도 포로가 되고요. 잠수함까지 납포가 됩니다. 음. 저분들이시군요. 예, 그리고요 정말 중요한 게 이튿날 대처가 영국 하원에 출석을 합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모든 기립박수. 의원들이 기립박수. 그때 영국 입장에선 그렇겠죠. 그러면 이렇게 저희가 사실은 현대전 정말로 기대를 많이 했는데 정말 싱겁게 영국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거 무슨 말씀이세요? 아직도 아니에요? 끝이 이게 안 났 이제 또안 하고 전초전이에요. 이거 아, 첫 이 전초예요? 번째. 예, 전초. 잽 하나 날린 예. 건데 이건 사실 사고에 가까운 전투였어요. 예. 아 그래요? 예, 여기가 그 상륙을 할 수 있는 교두보를 영군이 확보했다는 정도예요. 아무 앞으로 우리가 잡아야 할 섬은 몇 개 있나요? 한 더 개 돼. 우리가 잡는 게 아니라 앞으로 서로 싸워야 돼. 더 개 돼. 섬이 많이 아, 없어. 우리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튼 그 윤전 아나운서의 적인 아르헨티나는 여기서 조지아 섬을 상실한 걸 몰아가기. 처음에 부인합니다. 우리는 상실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인데? 네, 그렇죠. 중동에서 또 네. 이집트가 네. 근데 그 다음 날 영국 언론에서 사진을 그 아르헨티나 포로 사진이 나오거든. 아까 봤던 거. 아, 예. 그런 게 나오니까 좀 더 조작이라고 하면 뭐라고 하냐면 합성이야. 영국의 공격하는 해적 행위를 우리는 성토한다. 영국 해적 행위를 중단하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참 전쟁사 배우면서 겹쳐지는 게 많아요. 근데 그러게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아직 우리 군대를 출동시키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아, 틀린 말도 아니에요. 아직 아르헨티나에 있잖아요. 똑같아. 네. 이집트, 이스라엘 그때 당시하고 똑같아. 아 근데 정말 대단한 건 이집트 때도 그렇고 이번 아르헨티나도 그렇고 아주 먼 고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근데 정말 또 엉뚱한 얘기를 아르헨티나 정부가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정치적 타결의 실마리를 영국에게 열어놓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협상할 준비돼 있다. 예, 예. 이 발표가 있은 지 얼마 안 있어서 이제 영국의 우드워드 제독이 항공모함 허미스가 당시 기함이었거든요. 허미스에서 그 인터뷰를 합니다. 이것은 단지 전초전에 불과합니다. 이제부터 그들은 진짜 무서운 맛을 보게 될 겁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미국이 4월 30일에 드디어 아르헨티나부터 등을 돌린다. 드디어 이제 미국이 어디다 손을 예. 얹을지 고민하다가 영국에 놓군요. 헤이그 국무장관이 이제 성명을 발표하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남대서양의 위기는 대규모 군사작전이 개시될 명백한 위협을 향해 치닫고 있다. 그 순간부터 우리는 중립적인 입장을 포기하고 영국이 원하는 모든 전쟁 물자를 제공할 것이며 다른 서방 14개국이 결의한 대로 아르헨티나에 대한 경제 봉쇄 조치에 나설 것이다. 근데 이쯤 되면요. 이제 아르헨티나가 좀 정신을 차리고 그렇지. 예. 협상을 하더라도 우리가 굽히는 쪽으로 네, 이렇게 좀 조절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안 되죠. 그러면 정권이 자존심? 무너져. 예. 아니 자존심 정권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정권 정권이 내놔야죠. 무너져. 그렇게 되면. 정권이 무너진다. 예. 나라가 망해도 내 권력은 놓치기 싫다. 방어도 아니고 선제 공격이었기 때문에 이젠 끝을 봐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아무튼 미국의 이런 성명 발표는 아르헨티나한테는 사우스 조지아 섬을 잃어버린 것보다 더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아르헨티나 입장에서 경제 봉쇄는 사실 큰 문제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포클랜드 전쟁은 오래 못 간다는 게 수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이게 여기는 우리하고 반대잖아요. 그러니까 7월이 한겨울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겨울이 시작되면 강풍과 악천후와 추위 때문에 도저히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영국 함대가 지구를 반바퀴 돌아와서 주구장창 1년, 2년 버틸 수 있는 데도 아니에요. 그렇죠. 어디서 물자를 받을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르헨티나는 이게 얼마 안 간다고 얘들이 와도 얼마 못 간다. 따라서 우리가 굳건하게 버티면 이길 수 있다. 경제 봉쇄라는 건 효과가 나타나는 거 1년이 걸리기 때문에 뭐 그 정도까지야
오히려 더 감격적인 승리. 야, 우리는 경제 봉쇄를 뚫고 우리 지도자의 위대한 결단력 밑에 싸워서 승리했다. 이렇게 된다. 이런 게 생각이기 때문에 당시 경제 봉쇄에는 그렇게 큰 위협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아르헨티나군이 이제 9대 C-130 수송기가 민간 항공기까지 동원해가지고 포클랜드의 포트 스탠리하고 구즈그린 그리고 페블섬 등의 이제 수비대가 좀 분산돼 있었거든요. 여기다 이제 보급품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 보급품의 양이 하루 평균 800톤 이상이었어요. 와. 식량과 아, 아니, 장비가. 많은 게 아니에요. 네, 절대 안 많아요. 아니에요? 절대 안 많아요. 예. 예. 800톤이요? 네. 얼마나 먹는 거예요? 왜 식량만 생각해요? 아니, 탄약하고 연료, 무기. 장비. 야, 왜 우리가 보통 수송하면 다 왜 먹는 것만 생각을 하는지 잘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나만 중요해? 너무 뭐라 그러지 마요. 보통 사람이라 그래요. 그래서 영국군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 포트 스탠리의 비행장을 파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서 영국군이 여기서 1982년 5월 1일 토요일 날 저기 지금 지도 보시면 네. 오른쪽 지도 보시면 어센션 섬이라고 아프리카 밑에 섬이 하나 있습니다. 저 아, 어센션 네. 섬이 당시 영국령이었어요. 그리고 저기 안에는 영국의 공군기지가 있었습니다. 저 공군기지에서 영국군의 발칸 폭격기가 출격을 합니다. 몇 차례 공중급유를 받아서 그 포클랜드의 포트 스탠리 공항까지 와서 여기에 최신형 비행장 파괴용 폭탄을 떨어뜨립니다. 이게 미국하고 같이 공동 개발한 건데 JP-233이라고 이 폭탄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자, 이 폭탄을 떨어뜨린 결과 포트 스탠리 공항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사진도 있습니다. 어. 아, 이거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진짜 무슨 폭발을 일으킨다기보다는 네. 비행장을 무력화하는데 특화돼 있나 보네요. 그렇죠. 이 폭탄이 투하가 되면은 갑자기 팍 퍼집니다. 네. 퍼지면서 땅에 박히면서 박힘과 동시에 그 박힌 곳을 불쑥 융기시켜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전혀 뭐 활주로로서의 그렇죠. 기능이 상실돼. 자동차도 다니겠네요. 근데 저게 수송기는 그래도 내려앉는데 근데 문제는 전투기는 더 이상 쓸 수 없게 되고 없죠. 아르헨티나군이 포트 스탠리를 사용하려는 의지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이게 이제 치명적이 되는데 근데 되게 재미난 게 이때 폭격기로 날라온 벌컨이 네. 그게 정말 기자님이 나중에 설명하시겠지만 정말 냉전의 산물이거든요. 이게 퇴역 직전이었어요. 그리고 영국이 자존심 추락한 게 거의 지금 100년 동안 내려앉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국은 그 자존심 때문에 무기 개발할 때도 조금 뻔세 있는 걸 좋아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어디 가서 재래 전쟁 하게 생겼냐. 뭐 냉전 시대 핵전쟁이 난다. 우리도 그러면 한 번 들이밀 수 있어. 이런 거 좋아하는 거예요. 사실 이때 영국은 정말 좀 비참해갖고 러시아나 미국은 전력으로 치지도 않는데 핵폭격기 우리도 있어. 항모 우리도 있어. 핵전쟁 나면 우리도 얹을 수 있어. 단 미국 함대 옆에. 그러나 없는 거하고는 다르죠. 그렇지. 그리고 이런 것도 다르잖아. 우리가 싸울 테니까 네 여기 어뢰정 몇 개 보내봐. 이거 안 돼. 우리도 하여간 너희랑 똑같이 있을 거 다 있어. 이래야 되거든요. 그래서 망 쓸데없는 그 벌컨이라고 그 괴물 같은 폭격기 하나 하여간 몇 대 해가지고 우리도 핵폭탄 날릴 수 있어. 이런 것만 재고 있었거든요. 그게 부품 생산이 안 돼서 같은 비행기에서 부품을 떼다가 하는 동류 전환을 계속하고 있었어요. 폭격기가. 근데 그 진짜 커요. 예. 무자비가 크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거 쉽게 말하면 무지하게 처먹는 엄청나게 큰 새 키우는 거죠. 알도 안 낳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폐기 처분해서 하자고 해서 직전이었는데 이 스탠리를 폭격해야 될 일이 생긴 거야. 마지막으로 밥값 한 번 하고 이제 퇴역하는 근데 거. 더 웃기는 게 원래는 해리어를 때리자고 그랬어요. 이미 함대가 왔거든요. 네. 근데 저거 한번 써먹자는 생각을 하고 야, 여지껏 그렇게 밥 먹었는데 한 번은 싸자. 아니 근데 얘가 솔직히 기름도 얼마나 먹겠어요. 한 대가 폭격했을 거예요. 예비 하나 진짜 하나 갔는데 또 고장이 났고 예비가 했는데 공중급유기가 무려 11대예요. 그러니까 영국이 가지고 있던 거 다 다 털어갖고 아이고야. 그냥 정말 계속 옆에서 이게 일정부터 주사 놓으면서 보내는 거야. 우리가 생각하처럼 멋있게 날아가는 게 아니고 그냥 불 때면서 가라 해가지고 1000파운드 하나 떨고 갔는데 아르헨티나가 포기해버려요. 아, 저 공항을. 포기. 근데 이제 아르헨티나군의 이 포트 스탠리를 발칸이 한번 폭격하고 나서 이제 영국군 구축함하고 프리트함 그다음에 시 해리어까지 같이 폭격과 포격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르헨티나는 큰일 났어요. 근데 한번 이제 영국군이 방송으로서
아르헨티나한테 항복을 권유해요. 뭐라고 항복을 권유하냐면 이제 끝났으니까 항복해라. 너는 이런 데서 죽을 필요 없지 않냐. 이때 아르헨티나가 아주 걸작에 대답을 합니다. 웃기지 마라. 이기고 있는 건 우리다. 아이고 왜 그럴까요? 그나저나 너희들의 코올릭의 어린 왕자나 데리고 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당시에 그 엘리자베스 여왕의 아들 앤드류 왕자가 항모 인빈시블에서 헬기 조종사였어요. 이걸 아르헨티나군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너네 코올릭의 왕자나 데리고 와라. 뭐 이런 응수를 했는데 그래? 그 왕자 대신에 포탄을 주마. 그래서 다시 구축함하고 프리켓이 한포 사격을 시작합니다. 그 앤드류 왕자가 그때 중인가 그랬죠. 근데 앤드류 왕자가 대단히 그 중요한 역할을 했었어요. 그냥 해군으로 참가한 게 아니라 헬기 조종사였는데 거기서 뭘 했냐면 대한 미사일이 날아올 때 그것을 교란할 수 있는 체프라고 있어요. 알루미늄 가루. 그걸 뿌리는 역할이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최일선에서 싸운 거예요, 그거는. 잘못하면 미사일이 자기한테 날라와요. 그러니까요. 예. 당시 엘리자베스한테 서약을 하고 갔대네. 위험한 거 안 한다고. 사람 부모만 똑같은가 봐. 그렇죠. 옆에 꼭 붙어 있어라. 근데 아무튼 갔는데 일서에 나가서 체프 뿌리는 싸웠다고 보도가 되니까 여왕이 화가 나서 소리 지르고 난리 쳤다고. 하지만 영국 국민들한테 대한 효과는 그 바람에 엄청났겠네요. 인기가 더 올라갔죠. 근데 아르헨티나군도 이제 전혀 손을 안 쓴 건 아니고 이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아르헨티나 공군들이 출동합니다. 그래서 영국 프리키탐 에로우호에 한 발의 폭탄을 명중시킵니다. 근데 격침은 못 시켰고요. 네. 바로 이 순간에 시 해리어가 이 공군기들을 덮치죠. 그래서 4대의 아르헨티나군 다거 전투기가 여기서 격추됩니다. 이 전쟁 계속 갑니까? 그런데 그게 얼핏 보면 영국 공군이 이긴 것 같은데. 네. 아까 왜 우즈워드 제독이 뭐 너희들 이제 기다려라. 근데 사실 뒤로는 엄청 걱정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눈을 말씀드리지만 전력 불균형이란 게 문제고 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작전을 시행할 때 그 작전을 시행할 수 있는 총체적인 전력이 맞아야 돼요. 우리가 아까 칭찬하듯이 얘기를 했지만 해력이 한 대 날릴래도 공중구비기 20대 출동해가지고 지금 힘들게 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영국도 지금 내내 현장 군인들은 걱정하는 이게 전력 불균형. 4대를 격추했다고 그러지만 우리 배가 단숨에 뚫려갖고 한 방 맞았다는 건 이건 손해보는 장사인데라고 속으로 생각했어요. 교환비가. 예, 당시는 이제 그게 보도가 안 됐지만 네. 뚫린다는 거잖아. 그렇죠. 이런 걱정은 그 당시에는 묻혀 있었고 또 신나는 쾌거가 영국군한테 이제 옵니다. 또 와요? 영국의 원자력 잠수함 컨커러가 아르헨티나의 순양함. 근데 순양함을 떠나서 이게 아르헨티나의 최고 전함이었어요. 벨그라노를 어뢰로 격침시켜 버립니다. 영국의 핵잠수함이 드디어 네. 빛을 발하는군요. 근데 이게 참 이 격침하는 과정이 쉽지가 않은 게 뭐냐면 네. 콩코러가 벨그라노를 발견했어요. 발견하자마자 이때는 보고를 해야 돼요. 잠수함은 보고를 해야 돼요. 네. 우드워드 제독이 본국에 있는 테렌스 루인 합참의장한테 타전을 합니다. 합참의장이 다시 대처한테 보고를 하고요. 대처가 격침시키라고 하죠. 아니 근데 전쟁 중인데 당연히 겹치면. 왜냐하면 이 제네럴 벨그라노호가 그 아르헨티나 해군이 설정한 200캐리 그 밖에 있었어요. 아하. 근데 밖에 있는 지금 전함을 격침해도 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국제법상의 전면전 현상. 문제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구 반바퀴를 돌아서 대처의 대답이 돌아옵니다. 격침시키라고. 그래서 바로 어뢰를 발사하죠. 근데 순양함 정도 되면 12,000톤급이었습니다. 잠수함 발견을 못 하나요? 소나를 끄고 신경도 안 쓰고 그리고 있었다는 설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해리 바깥쪽에 있으니까. 이게 원자력 잠수함이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발견만 하면 네. 계속 자망한 상태에서 쫓아갈 수 있어요. 얘가. 안 들키. 그 다음에 아르헨티나군이 당시 42형 구축함이라고 영국제 구축함 2척이 있었어요. 근데 이 42형 구축함을 영국한테 사온 게 있었거든요. 여기는 소나가 있어요. 근데 얘도 그 소나라 하면 음파 탐지기를 얘기하는 거죠? 탐지기인데 얘도 출항을 안 시켜요. 잃어버리면 큰일 나니까. 그래서 다른 호위함을 붙여서 얘를 보냈다고요. 전쟁 중인데 분명히 상대 국가에서 핵잠수함을 파견했다는 걸 아는데 네. 음파 탐지기가 있는 구축함을 출동을 안 시켰다고요? 예, 아무튼 1945년 이후에 격침된 최대 함정이었고요. 800명이 영군에서 구조가 되고 368명이 사망을 하고 그 제네럴 벨그라노호는 40분 만에 바닷속으로 가라앉습니다. 그럼 1,200명이 타고 있던 예, 12,000톤급 배예요. 큰데. 근데 이게 단 2발에 깔아앉아 예, 버리니까 두 발. 당시 우리나라 신문 분위기도 야 역시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재미난 게 영국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자, 이제 보여줬다. 어쩌면 대처도 그 생각했는지 몰라. 한번 보여줘라. 그러면 끝날 거다. 그래서 영국이 여기서 그야말로 뭡니까 그 승자의 여유를 보여줍니다. 잠수함 함장을 의외로 소환해요. 아, 전투 중인 잠수함 한 장을요? 네. 그래서 왜 13,000km를 소환했다고요? 경고 사격도 안 하고 침몰시켰냐고 그래요. 예? 아니 방금 얘기 다 했잖아요. 예. 원래 정치라는 게 그런 그런 거예요. 심지어 당시에 자유당 당수 데이빗 스틸은 이런 말을 합니다. 벨그라나호의 격침이 꼭 필요한 조치였나? 우리 해군이 비인도적인 만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었나라는 연설을 국회에서 합니다. 아, 그 참 도덕적 논리 이런 걸 펼친다, 경고로 뭐 이런. 약준다고 하죠. 네, 그렇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저희가 예전부터 배워왔지만 무신과 무신 막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처벌을 받았습니까? 아니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닌데. 그렇죠. 이게 좀 중요하다고 이게 생각해요. 지금 저는. 한창 네. 전쟁 중에 이런 일을 한다는 것도 2차 세계대전 때만 해도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국제사회에 보여주는 뭔가가 그러니까 우리 영국은 이런 법치주의 국가고 이런 근데 여기서 정말 재미난 에피소드가 하나 생기는데 함장의 대답이 뭐였냐면 타이거 피시어레가 한 발에 54만 달러짜리다. 82년도 가격으로 이게 4억이에요. 그 당시 가격으로요. 예, 한 발. 한 발에요. 예. 근데 요즘 같으면 아니 겨우 4억하고 300명의 생명이 갔냐 이렇게 말할 텐데 그 시절만 해도 온 세계가 다 못 살았나 봐. 아무 소리 없더라니까. 6억짜리야? 어휴. 많이 고민했구나. 뭐 이렇게. 나중에 밝혀진 건데 그때 쏜 어뢰가 타이거 피쉬가 아니었어요. 네? 예? 그냥 구형 어뢰를 쐈어요. 가격이 훨씬 저렴한. 네. 그럼 이게 위증이 되잖아요. 잘못하면. 네. 근데 이 가만 생각해 이게 또 위증이 아닌 거야. 왜요? 어거지긴 하지만 함장은 구형 어뢰가 파괴력이 더 크다 해서 구형 어뢰를 쏘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네. 그럼 경고 사격을 하려면 타이거 피쉬를 쏴야 된다 이거지. 이런 논리죠. 어떻게 보면 나중에 빠져나가는 방법이 6억 원짜리 경고탄을 어떻게 쏘냐 이러고 빠져나간 거고 더 웃기는 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게 잠수함이라는 데는 경고 사격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럼 잠수함이 포기해야지. 몰래 가서 쏘는 게 잠수함이. 잠수함은 들키면 죽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게 없어. 바다의 저격수 같은. 그렇죠. 근데 아무튼 이 아르헨티나군은 이번에도 그 벨그라노호의 침몰을 부인합니다. 네? 예? 아니 뭐 14,000톤짜리가 침몰됐는데. 12,000톤짜리가 침몰됐는데 또 이번에도 부인합니다. 뭐라고 부인하나요? 아 그런 그런 일 우리 없다고. 건재하다. 있다고요? 예, 있다. 바닷속에? 아니 근데 사진 찍어 지금처럼 동영상이 올라오는 게 아니라 사진이 올라오니까 근데 다음날 영국 언론에 그 벨그라노에서 구출된 그 수병들 사진이 막 영국 막 뜨고 그러는 거니까 그때 돼서 또 영국이 또 해적질을 한다 뭐 이런 얘기를 또 하고 그참 저희 중동전 때도 얘기했지만 정말 잘못된 지도자나 어떤 정치 이념에 따라서 그 수많은 불쌍한 일반 병사들 장병들이 희생이 됐잖아요. 네. 그 당시에 제가 대학생이었는데 매일 이거 포클랜드 보도가 되잖아요. 네. 그럼 항상 상반된 보도가 나오는 거예요. 이 전쟁 끝날 때까지 그래요.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한쪽이 계속 거짓말하면요. 나중에는 이 중에 하나는 진실이 있겠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둘 다 진실의 선상에 올려놓는. 네. 그리고 한쪽은 맞아 그러면 또 저 중에 하나는 거짓말이 있겠지. 그럼 나중에 헷갈려 버려. 이 포클랜드 전쟁은 항상 그렇더라고. 이거 어느 쪽 말이 맞는 건지. 다음 날엔 다시 한번 이제 영국 해군의 링스 헬기가 떠서 시스코아 미사일로 두 척의 아르헨티나 초계정을 격침시킵니다. 한척은 격침, 한척은 대파. 대파된 것도 도망가다 거의 격침 상황에 이르게 되고 그다음에 또다시 발칸 폭격기가 다시 한번 스탠리 공항에 2차 폭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다시 해리어 편대가 구스그린의 아르헨티나군 기지를 급습하는데 이 과정에서 한 대의 해리어가 격추가 되죠. 그러니까 영국 해군이 잃은 첫 번째 항공기가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지금 영국군이 막 몰아붙이고 있어서 전쟁이 거의 끝난 상황이라서 이때 당시 BBC에서 뉴스 논평 토론회가 열렸는데 기가 막힌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지금 우리 해군들은 2차 대전 때 나치 독일군이 아니다. 근데 지금 보면 지금 마구 지금 아르헨티나군한테
비인도적인 공격을 한 걸로 오해받을 짓을 지금 하고 있다. 도대체 이걸 우리가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 격렬한 여야 의원들의 토론이 벌어지고 거기에 시민들까지 토론이 막 난장판이 됩니다. 100년을 추락하고 이제 마지막 힘 쥐어짜서 겨우 전쟁을 하면서도 굉장히 어깨는 많이 올라가 있는 그렇죠. 아, 그게 무서운 거죠. 아, 우리는 쎄. 어떻게 애들하고 싸우는데 이런 짓을 해? 이렇게 나가야지. 그런데 이런 영국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한 가지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음 이야기. 이제는 진짜 전쟁이다. 아르헨티나 대형 순항함 격침으로 사기가 오른 영국. 그러나 아르헨티나의 결정적 한 방이 기다리고 있었으니 포클랜드 전쟁 그 세 번째 이야기. 이제 아르헨티나 해군 항공대 이제 슈페르 에탕다르라는 이제 공격기를 타고 출격을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기서 무언가 발사되는 걸 탁 캐치를 합니다. 수면에 바짝 붙어서 오는 거예요. 아, 1.5m의 뱀처럼 이렇게 와 이렇게 한 가운데 미사일이 박힙니다. 사기가 떨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네. 전쟁의 판도를 바꿔버려요. 영국은 지금 수천 킬로 떨어진 바다에 싸우잖아요. 취약점이 항공모함인데 이 중에 하나라도 침몰하면 전쟁 끝이에요. 영국군 상륙정들이 상륙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영화처럼 엄청난 이 저항에 맞부딪힙니까? 막 뜻하지 않게 한 아르헨티나 병사가 쓸데없는 말을 해요. 어떤 말이요?